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다, 절대 나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려운 분들이 있어요.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쉽게 당뇨를 낳고 싶다, 당뇨를 가장 빨리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식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라고 하면 보통 혈당이 높은 병, 혈당 수치만 낮추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당뇨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혈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말하거든요.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성이 높아지고요. 혈류순환이 악화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에 포도당이 자꾸 떠다니다 보면 혈관이 손상되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신에 모세혈관이 있고 전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실제 최근 통계를 보면 당뇨병을 진단받은 인구가 600만 명,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600만 명, 합쳐서 2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성인만 추려서 보면 3명 중에 1명이 당뇨 또는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뇨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불문하고 당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문제가 젊은 당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당뇨는 생활습관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4가지 생활습관이 모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식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과식이나 폭식이 많아졌고, 예전에는 자연에서 길러진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는데 최근에는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앉아서 일하고 이동수단이나 가전제품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진 게 사실이고요. 수면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했는데 굉장히 늦게 자고 적게 자는 수면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당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잘 생깁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에 절반은 마른 체형이거든요. 서양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작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당뇨가 많아지고 있고,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쉽게 생기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많아지고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당뇨 신호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처가 났을 때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거나, 회복은 됐는데 그 흉터가 좀 오래 가는 경우, 예를 들면 모기에 물렸는데 그 흉이 좀 오래 가야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혈류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 기능도 저하된 게 당뇨라서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톱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간 기능을 보는 게 바로 손톱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상적인 손톱은 연 분홍색이면서 윤택해야 되고요. 매끄럽고 원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세로줄이 생기면서 꺼끌꺼끌해지고, 이게 심해지면 또 홈도 생기거든요. 움푹 파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당뇨는 없더라도 추후에 당뇨가 생길 수 있는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려운 분들이 있어요. 피부과 가보면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냥 약 주고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증도 간 기능이 저하돼서 전신에 피부 가려움증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피부 가려움증이 있고 피곤할 때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그냥 지나친다, 제가 가장 경각심을 드리는 증상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경우예요. 제가 환자분이랑 대화를 할 때 소변이 맑나요? 아니면 거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소변에 거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다들 거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품이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 신장 기능은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그 신호거든요. 두 번째는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 말초신경염증은 없지만, 발저림은 없지만 쥐가 난다고 하면 이게 사실 발저림, 말초신경염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쥐가 난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인데요. 사실 망막병증은 무증상이 많아서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심각한 망막
망막병증으로 진행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눈이 침침하거나 건조하거나 하시면 단순히 노안이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쯤은 꼭 망막병증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쉽게 충혈이 되거나 특히 비문증이 있는 경우에는 망막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경각심을 꼭 가지고 검사도 해보시고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화혈수소만 검사하면 그냥 혈당이 높다 낮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 꼭 같이 해야 할 검사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혈당을 검사할 뿐 인슐린 저항성은 정작 검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해야만 인슐린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화혈수소가 6.2%인 사람이 있는데 전 단계에 해당하고 당뇨약을 드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수소만 보면 나 전 단계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10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농도를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아주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6.2%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인슐린 저항성 효율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좋지 않네, 나중에 효율이 더 나빠지면 당뇨가 더 악화가 되겠네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C펩타이드라고 하는 인슐린 농도 검사인데요. 예를 들어 당화혈수소가 6.2%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했더니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 단계니까 괜찮아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정상 범위보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못 버티다 보면 나중에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 검사, 췌장 기능이 얼만큼 버티고 있는지 꼭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검사예요. 바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입니다. 모세혈관을 검사할 수 있는 건데요. 손톱 아래에 있는 주름을 통해서 나의 모세혈관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10% 정도만 모세혈관이 건강하고 90% 정도는 비정상 혈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내가 합병증이 얼만큼 잘 올 수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고 이미 온 경우에는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모세혈관 관련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마른 체형이라고 하면 살이 찌면서 혈당이 잡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비만한 경우라면 살이 빠지면서 혈당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살이 찐다고 했을 때는 체지방이 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혈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을 10% 정도 감량을 했을 때 당뇨 관해, 우리가 얘기하는 당뇨 졸업의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체중을 더 많이 감량을 했을 경우에 관해하는 비율도 더 많이 높아집니다. 그 말은 체중을 더 많이 감량을 할수록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 50명과 정상인 50명의 대변을 채집을 해서 장내미생물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당뇨병인 사람들에 비해서 정상인 사람들의 장내미생물이 굉장히 더 다양하고 풍부하고 균형이 더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연구에 따르면 식물 기반 식품을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먹는 사람이 10개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서 장내미생물이 더 풍부하고 장 건강이 더 좋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더 좋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 기반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채소, 과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곡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 각종 허브, 향신료 등등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채소, 과일만 가지고 우리가 30개 이상 먹으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종류들을 포함해서 30가지 이상 먹는 거는 가능하고요. 하루에 5가지 새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계속 먹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당뇨에 뭐가 좋더라, 특정 음식을 소개해드리면 저도 좋죠.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좋잖아요. 사실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쉽게 당뇨를 낫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실 텐데요. 특정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대사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장내에 미생물이 수십조 개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 각각이 먹이가 되는 음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만 편식을 하면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 드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나쁜 음식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뇨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음식을 끊고 멀리하는 습관 가지셔야 되겠고요. 음식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하고요. 수면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당뇨가 예방이 되기도 하고 있던
당뇨를 졸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뇨에 좋은 음식에만 국한되고 편향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혈당 분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간접적인 영향이긴 한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죠. 평소보다 음식을 더 안 좋은 걸 먹으면서 안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운동에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도 하기 싫고 사실 활동량도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에 영향을 줘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날 더 잘 못 자고 더 잘 깨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양도 적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악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2014년에 비해서 2023년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13%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랑 지금이랑 먹는 칼로리를 계산을 해보면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다른 걸 먹는 거죠. 아마 예전에 비해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육류 섭취가 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밥량은 줄었지만 당뇨 환자는 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세 가지만 지키면 혈당 걱정 덜 하면서 밥을 슬기롭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흰쌀 100%보다는 잡곡밥 100%보다는 1대1로 섞은 1대1 잡곡밥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100% 백미밥도 사실 부담이죠. 하지만 100% 잡곡밥도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독소가 생기고 가스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100% 잡곡밥보다는 1대1 잡곡밥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같은 밥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만 조금 바꿔주면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게 내가 좋아하는 채소, 내가 좋아하는 단백질이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야채를 준비해서 먼저 먹고 그다음에 삶은 달걀 한두 알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식사 전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드시고 그 뒤에 식사를 본격적으로 하시면 순서만 바꿔줘도 혈당 걱정을 좀 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리법 중요합니다. 조리법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덜 기름지게, 덜 짜게, 덜 달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덜 기름지게 드시려면 육류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채소 위주로 드시면 좋겠고 육류를 선택을 하더라도 가공류라고 하죠.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기름이 적은 오리나 닭고기를 선택하시면 좋겠고 같은 고기를 하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덜 기름지게 드시려면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덜 기름지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덜 짜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제소금 안 되고요. 천일염 활용하시면 미네랄 섭취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간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리를 하실 때 가급적 소금량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마나 새우나 멸치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서 조리를 하시면 천연 재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짠맛과 감칠맛을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덜 달게인데요.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단맛 자체를 피하고 멀리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 걱정 덜하게 그리고 영양가 있는 한식을 우리가 슬기롭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본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 혈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분은 꿀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어요. 사실 꿀 자체가 굉장히 달고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천연꿀은 괜찮겠지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나는 천연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사양벌꿀이라고 하죠.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라든지 아니면 설탕을 마지막에 섞어서 판매하는 사양벌꿀일 수 있거든요. 정말 천연 벌꿀이라고 하더라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꿀들은 사양벌꿀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나는 분은 건강주스 한참 유행할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ABC 주스라고 하죠. 그 중에 A가 애플이잖아요. 사과 들어간 주스를 매일매일 갈아서 드시는데 생각보다 혈당이 안 잡혀서 또 알고 보니까 사과 주스를 매일매일 드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아시다시피 과일 그대로를 씹어서 드시는 게 맞고요. 갈아서 드시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데 건강주스라는 이름에 현혹이 돼서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갈아서 드시겠다고 하면 야채만 갈아서 드시고 과일은 따로 빼서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일 드셔도 되죠. 과일 속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만 좀 지키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과일 중에서 꼭 피하셔야 되는 과일만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중에 꼭 피해야 하는 과일이라고 하는 거는 당도가 높은 과일이 있어요. 포도나 파인애플 같은 수분에 비해서 당분 함량이 높은 그런 과일들은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만 피하시면 웬만한 과일들은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좋은 과일 소개해달라 라고 하면 사과나 배 같은 그런 딱딱한 과일 좋고요. 각종 베리류 좋고요. 자몽 좋고요. 오렌지나 귤 같은 과일들도 혈당 부담이 적어서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얼만큼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과일 질문을 들으면 꼭 드리는 말씀이 과일은 간식으로 드셔야지 배를 채워서 그 다음 끼니에 영향을 줄 만큼 드시면 안 됩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또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되시면 종이컵 한 컵 정도, 아니면 자신의 주먹 하나 정도 한 번 드실 때 그 정도 드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겠죠. 공복에 먹으면 혈당 변동성이 커져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마친 직후에 드시면 거꾸로 식사가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한 직후에 먹으면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숙성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숙성도 얘기하면 바나나를 빠뜨릴 수가 없죠. 바나나는 너무 익힌 바나나, 갈변한 바나나, 이런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나나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갈변되지 않은 바나나, 더 걱정된다면 약간 초록빛이 도는 살짝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숙성도도 고려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히 수면을 부족하게 했을 때 커피를 마신 경우에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가 기상 직후에는 이렇게 잠을 깨기 위해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카페인까지 마시면 이게 중복되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상 직후에 마시는 커피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커피가 소화기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커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 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당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한 잔이면서 아메리카노 기준입니다. 믹스커피 아니고요. 각종 시럽 들어간 커피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 아메리카노 기준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은 피해서 2시간 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혈당을 낮추기 위해 꼭 해야 할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보통 음식이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음식 외에도 3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지금 당장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하지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근육이 생성이 되면서 근육은 혈당을 저장해주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유리해집니다. 집 밖에서 한다 라고 하면 저는 맨발 걷기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나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알려달라 라고 하면 발끝치기를 권하는데요. 발끝치기는 우리가 엄지발가락 안쪽을 툭툭툭툭 이렇게 치면서 새끼발가락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넓게 벌려주면서 발을 툭툭툭 치는 건데요. 굉장히 단순한 동작인데 보기에는 쉬워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동작을 20분 이상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한 번도 안 쉬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고 총 합쳐서 20분 이상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발끝치기가 좋은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두한조결이라고 하고 수승하강이라고 하는데, 발끝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자신의 이마를 짚어보세요. 내 손바닥과 이마가 어디가 더 뜨거운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마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제가 월요일마다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때 운동을 항상 15분 정도 하는데, 같이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측정을 해보고 15분 동안 발끝치기를 하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손바닥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위쪽으로 열이 자꾸 몰리거든요. 그래서 두한 조결이 되어야 하는데 머리는 차고
그리고 내 발은 따뜻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이 90% 이상이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극과 극으로 갈수록 병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인 겁니다. 발끝치기를 15분, 20분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열이 쑥 내려옵니다. 하체 쪽으로 내려와서 단전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험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보기엔 쉬운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안 쉬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전근을 계속 움직이면서 발을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저장해주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꾸준히 하시면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류순환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발끝치기를 하면 고관절이 평소에 막혀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관절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하체 쪽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끝을 툭툭 쳐주기 때문에 혈류순환이 굉장히 촉진되거든요. 실제 15분, 20분 정도 하고 나서 가만히 멈춰보면 순환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만큼 혈류순환이 잘 안 되던 상태에서 지금 촉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혈류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당뇨는 혈당 자체보다는 합병증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합병증은 혈관 건강이랑 관련이 깊고 그리고 혈류순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서 결국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끝치기를 통해서 혈관 건강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집에서는 발끝치기를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인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올해 음식과 운동과 동일한 레벨로 중요한 게 수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과 운동만큼 수면이 중요하다. 일찍 자고 많이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면이 그러면 혈당에 왜 영향을 주냐? 수면이 적거나 질이 안 좋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요. 코르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잠을 잘 못 잔 날 다음날 공복혈당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놀라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음식, 운동만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수면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도 사실 수면과 기전이 똑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서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시고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어렵기는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음식 관리는 기본 중 기본인 건 맞는데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세 가지 관리를 추가로 더 하셔야 되겠고 이 네 가지 기둥이 튼튼했을 때 혈당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뇨를 졸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다. 절대 나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졸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우선 당뇨 졸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당뇨 졸업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관해라고 해요. 당뇨 관해의 정의는 먹고 있던 당뇨약을 모두 끊고 6개월 이상 당화혈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를 당뇨 관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부르기 쉽게 당뇨 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펀메드라고 하는 의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게재된 당뇨 관해에 관한 연구들만 1,300편이 넘었고요. 그런 연구들의 공통점이 체중 감량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했을 때 당뇨 관해가 되더라. 그리고 체중 감량을 10% 이상 하면 당뇨 관해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를 해봐도 가장 최근에 졸업하셨던 분이 생각나는데요. 이분은 47세 남성분이시고 두 달 반 만에 당뇨를 졸업해서 가셨거든요. 10%대 진단을 받으셨는데 불과 한약 치료한 지 한 2달 반 만에 5%대가 나와서 당뇨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럼 나이가 많거나 오래된 당뇨는 졸업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0대 고령인 환자분도 12.4%로 오셨는데 저희가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개월 만에 당화혈수소가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했던 사례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당뇨가 있으셔서 이분께도 오래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7개월 만에 졸업하고 가셨던 분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당뇨가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생활을 굉장히 몰입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몰입을 하면 여러분도 당뇨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왜 꼭 졸업을 해야 하냐면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생 위험률은 40%, 심장 질환 발생 위험률은 33%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진단 자체가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걸 극복해야 될 건강상의
건강에 신호를 준 거거든요. 이게 아니었으면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감사한 신호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졸업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반상의 증상들도 다 사라집니다. 두통, 소화불량, 수면불량 다 사라지면서 당뇨까지 같이 졸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도전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당뇨를 가장 빨리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는 말랐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마른 체형이니까 당뇨 안 걸릴 거야,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 중에 절반은 마른 체형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젊으니까 지금 괜찮아, 식생활 잘 못하고 아무거나 먹고 운동 잘 못해도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젊은 당뇨가 늘고 있고요. 저희 진료실에도 젊은 분들이 자꾸 늘고 있어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되고, 이미 당뇨가 있다고 할 때 2형 당뇨이니까 괜찮겠지, 인슐린 분비가 잘 되고 있겠지, 췌장기는 괜찮겠지 하시는데, 생각보다 1.5형 당뇨라고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검사 한번 해보시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졸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의지를 가지고 몰입하셔서 생활관리를 하셔서 조기에 당뇨를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